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스텔스 전투기들을 빠르게 전력화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비해서 대한민국 국군이 5세대 전투기인 스텔스 전투기를 잡을 수 있는 안티-스텔스 기술 개발에 착수해서 내년 초에 대충의 밑그림이 나올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하고 요격하는 안티-스텔스 기술은 딱 한 번 증빙됐을 뿐 최근에는 말만 무성하다. 다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인류의 무기체계는 창과 방패의 대결로 발전해 왔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뚫을 수 있는 창과 모든 창이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의 경쟁이 더 나은 창과 방패를 나누는 논리적 모순이 스텔스 분야에서도 재현될지 주목됩니다. 이제 막 창을 획득한 우리 공군도 스텔스 방패에 대한 연구에 공식적으로 발을 디뎠을 뿐입니다.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스텔스 항공기 방어무기 개발 개념의 밑그림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F-117 나이트호크를 1999년 3월 보스니아 전쟁 당시 유고슬라비아군은 코소보 공습에 투입된 F-117기에 1960년대에 첫 선을 보인 구식 SA-3와 미사일 2발을 발사해 격추시켰습니다. 비행 경로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설과 체코제 최신 레이더와 구형 미사일을 결합한 방공망이 찰나의 순간을 잡아냈다는 설이 엇갈리지만 미국은 이후 F-110을 서둘러 퇴역시키고 F-22 전투기와 F-35 시리즈로 바꿨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당시 격추된 F-117의 잔해를 입소해 미국과의 스텔스 기술 격차를 줄이는 데 활용했습니다. 4월 9일 아오모리 부근 바다에 추락한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35 전투기 잔해를 회수하기 위해 일본은 물론 미국도 P-8개의 해상 초계기와 B-52 전략 폭격기까지 동원한 데는 코소보에서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카운터 스텔스 기술 개발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S-400 방공 시스템으로 스텔스기 탐지 및 요격이 가능하다며 호언장담하고 중국은 2014년에도 구축함 레이더로 350km나 떨어진 미국 F-35 전투기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특유의 과정이 섞였다고 치부하기에는 이들 국가 특히 중국의 노력이 집요합니다. 능동 및 수동형 레이더 개발에서 비행체의 전면이 아니라 측면을 파악할 수 있는 삼각 측정법 등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안티-스텔스 레이더 기술을 축적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유럽 굴지의 방산업체 책임자급 엔지니어는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안티-스텔스 관련 기술의 발달로 항속거리가 짧고 최고 속력도 낮으며 무장 탑재량이 작은 스텔스 전투기들이 효용가치를 상실하는 시대가 예상외로 빨리 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투기 관련 기술이 단지 내 의지와 투자만으로 축적되는 것은 아니어서 한국형 전투기 성사 여부를 불투명하게 여기지만 안티-스텔스 기술로 K의 2X가 일부 항전 장비를 제외하고는 종합적으로 F-35, 이보다 나은 전투기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한국이 원한다면 관련 기술을 제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자체적으로 안티-스텔스 레이더를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군도 안티-스텔스 레이더 기술 개발은 매우 중요한 국방 사업이 되었는데요. 각국의 스텔스 기술 개발과 보안 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우리나라도 관련 기술 연구에 공식 착수했습니다. 공군은 최근 이와 관련된 기초 용역 연구를 위한 공고를 냈습니다. 용역의 제목은 장거리 전투 탐항체 대응 지대 공방, 고밀도 무기 체계 확보 방안 연구. 스텔스기를 장거리에서 탐지해 요격하는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을 검증하고 방향을 잡자는 게 연구 용역의 목표입니다.
공군은 연구 목적의 스텔스 전투기뿐 아니라 순항 미사일과 무인기까지 포함했습니다. 영공에 도달하기 전에 파악해 영공 침입 시 바로 격퇴한다는 발상이 깔려 있습니다. 공군의 연구 용역 발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늦어도 의지만 있다면 사업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창뿐 아니라 방패도 필요하다는 명제에 반론의 여지가 없는 데다 중국과 러시아 등의 스텔스기 연구와 생산 배치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연구기관들이 비공식적으로 자체 연구해온 기반도 없지 않습니다. 휴대폰으로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방법이 국내 기술로 제시된 적도 있습니다. 올해 말 나올 예정인 공군 발주의 연구 용역 결과는 군과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향후를 무기체계 소요 제기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국내 기술로 스텔스를 잡는 레이더와 장거리 지대공 유격 미사일이 언제 가시권에 들어올지 주목됩니다. 보잉이 최근 노라옥탄 DX 프로토타입 2.5 현지 시간으로 지난 9월 13일 보잉의 본사가 있는 세인트루이스 공장에서는 보잉이 3년여의 비밀 작업 끝에 개발한 그들의 TX 모델 프로토타입이 언론에 공개된 노라조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보잉 방위부문 사장인 린 캐리 씨와 사부 씨로 인해 최근 포스코를 비롯 다수의 양사 고위층들이 참석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체 형상인데 둥글 납작한 텐덤 구조 캐노피 디자인의 두 개의 수직 날개 그리고 싱글 엔진을 장착한 모습은 역시나 F-18C 이전투기를 빼다 박은 형상이네요. 축소된 크기의 단발형 F-18의 모습입니다. 엔진은 72와 같이 F터버너를 갖춰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단발의 F-2400의 엔진이었습니다. 참고로 보잉과 사번은 지난 2013년 미 공군 T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공동개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공동개발 작업의 결과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잉과 사부 측은 TX 경선을 위해 2대 프로토타입 기체를 제조 중인데 거의 작업이 완료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날 공개한 빛의 소원이라고도 부르는 이 첫 번째 프로토타입은 수직 미렌 381TX란 코드로 등록된 모습입니다. 이날 공개된 첫 번째 프로토타입의 별도의 행보에는 두 번째 BTX 프로토타입 기체가 현재 막바지 조립 단계 중이라고 하네요. 이 두 대가 올해 말부터 시작될 예정인 비행시험에 투입되는 기체라고 합니다. 이날 세레모니에 참가한 언론들은 공동개발사인 보잉과 사부의 작은 몫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잉 설계팀 팬텀 사장인 데니얼 데이비스 씨는 이날 공동개발사인 3부의 개발 몫이 어디까지인지에 관한 언론 측 질문들의 대답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 정도는 기밀은 아닌 듯한데 신비주의 전략인가요? 아무튼 공동개발 사업이 보잉의 엘코 18C 호넷 전투기와 4배의 제임스 39 그리핀 전투기의 기술이 개발에 녹아들어 사용된 건 분명할 듯합니다. 그리고 고중적인 개의 새로운 기체에는 중앙 통째의 데이비스 씨가 카보코드라 묘사한 하나의 하드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하고 포드는 외부 이동 시조종사 등의 각종 화물을 탑재하는 보드를 말하죠. 이날 공개된 프로토타입의 세부적인 모습인데 정면 모습이 F-18 형상 그대로네요. 향후 미 공군의 DX 사업권을 따내는 사업자는 346대의 훈련기와 이를 위한 선행 제조 개발 단계인 프로그램 엔지니어링 단계에서 5대의 추가 기체를 공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날 공개한 보잉사 연합의 DX 프로토타입은 먼저 공개한 로키드 마틴 카이 연합의 티어 51을 비롯해 앞으로 프로토타입을 공개할 예정인 로드로 끌어모은 그리고레이션, 레오나르도 연합의 엠블럼 146파생형과 사업권을 두고
사파전에 치열한 혈투를 벌이게 됩니다. 우리가 미공군 DX 사업권을 로고마카이 연합의 티어 52가 따내길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T52가 제일 먼저 공개됐고 개발 리스크도 없어 제일 유리할 거라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로마 측의 미공군 차세대 전투기인 F-22, F-35를 모두 따낸 업체라는 데 상당히 걸립니다. 미정부나 미공군이 고등훈련기까지 록히드 마틴 측에 몰아주기를 하는데 의구심이 듭니다. 아래는 보잉 DX 프로토타입의 이모저모입니다. 3. 중국과 우크라이나 대이엔 2만25물이 지어 생산 재개 합의. 우크라이나의 안토노프-4와 중국의 중국 국영 에이블 IC가 세계 최대 전략 수송기 225 생산을 재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좀 지난 소식이긴 한데 현지 시간으로 8월 30일자에 중국의 또 다른 값비싼 쇼핑 소식이었습니다. 빈국 우크라이나 역시 돈 앞에 장사 없네요. 중국 내 보도로는 중국 측이 2만25의 자국 내 생산을 위해 항공기 디자인과 기술 관련 접근을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중국 측의 HN225 무리총 도입 대수는 아직 알려진 바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 2019년경에 1호기를 날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대 적자량이 주력 전차 매력을 실을 수 있는 253톤에 이르는 이 초거대 수송기에 중국 측의 용도가 과연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시장성이 훨씬 민항기 분야에서 에어버스의 380조차 실패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판국인데요. 거대한 D-18T 엔진 6개를 장착한 N225리어는 최대 적재량이 253,008톤에 이르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항공기입니다. 참고로 미공군 3대 수송기 트리오인 13,047시호 중 최대 전략 수송기급인 시로길럭시의 최대 탑재량이 125톤 내외입니다. AN225리어는 자그마치 시호의 2배 적재량입니다. 225가 개발된 배경은 다들 알다시피 소련의 우주 왕복선 불안을 실어 나르는 용도로 시작돼 1988년 고작 1대 생산된 게 고작입니다. 대량 생산 용도가 결코 아닙니다. 그 후 소련의 해체로 유명 항공기 제작사인 안토노프는 우크라이나에 남겨주고 자금난에 빠지죠. 2000년 중반 두 번째 기체의 추가 생산 계획이 있었으나 자금 조달 문제로 취소됩니다. 러시아도 아닌 시장도 작은 우크라이나가 이 정도 기체를 생산하고 운영한다는 자체가 애당초 무리였습니다. 고작 한 대 생산된 개인 225리언은 현재 안토노프 항공 소속으로 지금도 세계를 돌아다니며 초고대 화물 운송에 가끔 쓰여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도 들러 화제를 모으는 바 있습니다. 최대급에 특히나 좋아하는 중국 참으로 귀한 나라입니다. 잘못하면 허세가 되는데